안녕하세요. 챕터 3 화장품 분류, 거기서 두 번째 섹션 화장품 제조에서 화장품 원료의 종류 및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착향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추출 원료에 따른 향료와 화장품 전 성분 표시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활성 성분, 즉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기능성 원료는 어떤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일까요? 너무 뻔한 질문이죠. 기능성 화장품에 들어가는 게 기능성 원료예요. 그러면 기능성 화장품이 뭔지 저번에 화장품 분류 시간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화장품과는 달리 안정성 외에 효능과 효과가 조금 더 있는 화장품이었어요. 기억을 하시죠? 식약처에서는요, 이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정해놨어요. 기능이 있는 것이라는 건 부작용도 조금 더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정해놓은 것이에요. 화장품법에서 지정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와 원료, 그리고 우리 피부와 모발에 어떤 기능을 주고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려고 해요. 이제 책으로 가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활성 성분,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방금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범위는요, 화장품법 제2조와 그리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2조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기능을 가진 기능성 화장품 7종과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4종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첫 번째,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한다. 두 번째,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을 엷게 하여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 세 번째, 강한 햇빛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 그리고 네 번째, 자외선 차단 또는 산란시켜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 그리고 모발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 단, 일시적으로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가 된다. 그러면 이 제품 안에는 탈염 탈색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지막, 피부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 그리고 채모 제거의 기능도 기능성 화장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4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 이제 코팅적으로 이제 저희가 뭘 뿌려가지고 두발이 두껍게 보이거나 하는 제품은 제외가 된대요. 그리고 여드름 피부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 근데 그거는 씻어내는 제품 있죠.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만 한정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피부 장벽 기능을 회복, 그리고 가려움 등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이 기능을요, 예전에는 이제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을 완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아토피라는 말은 이제 의약품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법이 바뀌게 됐어요. 피부 가장 바깥쪽에 이제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이야기해요. 표피층의 기능을 회복하고 가려움 등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표피나 이런 내용들은 앞에 이제 피부 시간에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1종으로 해가지고 범위가 나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화장품법 범위 안에 있는 기능성 화장품들의 주성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주름 완화 및 개선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주름이라는 건요,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했을 때, 그리고 활성산소가 생성되었을 때, 피곤할 때, 이럴 때 있죠. 그럴 때나 노화로 인해서 콜라겐이나 하이알루론산이 줄어들게 된대요. 그러면 이제 피부 진피 안쪽에 있는 탄력 섬유, 듣기만 해도 탄력이 생긴 것 같은 그런 섬유나 결합 섬유, 근육 섬유 등이 퇴화하거나 이렇게 쪼그라들거나 변성됨으로 해서 생성이 된대요. 그러면 주름이 생기는 원인을 제거하면 주름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외선을 차단한다거나 황산화 작용을 하는 화장품이나 이제 음식물을 섭취한다거나 정신과 신체의 과로를 피하는 것이 주름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황산화 작용을 하는 화장품이나 주름을 조금 완화시켜줄 수 있는 화장품의 성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레티놀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레티놀 많이 들어보셨죠?
레티놀은 비타민 A예요. 지용성 비타민이고요. 예전에 뭐 야맹증에 좋다 뭐 이런 말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레티놀은요, 진피, 그러니까 피부 안에 있는 섬유화 세포라고 있어요. 콜라겐, 엘라스틴을 생성하는 그 세포가 있거든요. 그 섬유화 세포를 자극해서 증식을 유도시켜서 표피 세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유지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함량이 있어요. 2500 IU per g이라고, 이 함량을 지켜주시면서 넣을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레티놀은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정하게 함유량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과다 사용하게 되면 이제 피부에 홍반도 생기고 각질도 생기고 이렇게 건조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레티놀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수분 크림을 충분히 도포해 주시면 좋아요. 이제 두 번째로 보면 레티닐 팔미테이트라고 나와요. 이 레티놀하고 비슷한 성분인갑다 이런 생각은 드시죠? 이거는 레티놀하고 팔미트산을 합성시킨 물질이에요. 방금 제가 레티놀이 좀 불안정한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팔미트산을 결합하게 되면 피부에 안정적으로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는 원료로 바뀌어요. 그래서 레티놀과 비슷한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레티닐 팔미테이트의 함량은요 10,000 IU per g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데노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아데노신은요 세포 성장과 항상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물질이에요. 콜라겐을 합성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주름 완화와 피부 탄력을 주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이 함량은요 0.04%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폴리에톡실 레이티드 레틴 아마이드, 이 성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성분도 레티놀의 유도체예요. 레티놀에 비해서 이제 열과 빛에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자외선에 노출했을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의 함량은요 0.05%에서 0.2%를 사용하시면 돼요. 기능들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한 번 더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외선 차단제로 넘어갈게요. 자외선 차단제는 햇빛에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요 무기자차, 유기자차, 혼합자차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무기자차는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들을 얘기하고요, 유기자차는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차단제를 말해요. 그리고 혼합자차는 무기자차와 유기자차의 장점을 혼합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무기자차는 어떻게 해서 자외선을 차단하냐면요, 이렇게 피부에 엷은 보호막을 씌워서 자외선을 이제 반사하거나 분산시켜서 차단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유기자차는요 피부에 흡수된 자외선을 화학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차단을 하는 방식이에요. 주요 성분이요 징크 옥사이드, 그 다음에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있는데요, 이 두 성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기자차예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장점은요, 무기자차는 자극이 조금 적기 때문에 모든 피부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유기자차는요 발림성이 우수해요. 그리고 혼합자차는요 발림성이 좋아 메이크업 베이스로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이 무기자차는요 티타늄 디옥사이드 성분을 도포하게 되면 두껍게 발리게 되고 좀 뻑뻑하게 발려져서 이제 얼굴이 하얗게 되는 이제 백탁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 유기자차의 단점은요, 이제 자주 덧발라야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혼합자차의 단점은요, 이제 화학적 성분 때문에 피부 자극에 유의해야 한다고 해요. 성분으로 봤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디옥사이드 빼고는 다 유기자차고, 이 두 개가 혼합되어 있으면 혼합자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자외선 차단제 성분은 사용 한도가 1에서 25% 정도인데요, 이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몇 프로를 넣어야 되는지 이거 알고 싶으시면 이제 화장품 법령 사이트나 뭐 인터넷에 보시면 아마 자세히 나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백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멜라닌 색소는요, 이제 우리 몸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 내에서 생성되는 과립색소예요. 적절한 멜라닌 색소는 건강한 피부로 유지되는데 엄청 필요한 색소거든요. 그런데 배설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이제 과다로 생성이 되었을 때 색소가 침착이 돼요. 그러면 기미, 주근깨, 검은 반점 뭐 이렇게 이제 얼굴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피부 노화가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색소 침착이 더 쉽게 되는 피부로 변하게 돼요. 이럴 때 이제 미백 기능이 강화된 화장품을 발라주거나 이 미백제 자체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황산화 능력이 탁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및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부 손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복귀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그러면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시면 유용성 감초 추출물이 있어요. 이 원료는요, 감초, 아니면 뭐 동속식물의 뿌리, 이제 근경에서 침출을 해서 농축해서 추출을 하는 원료예요. 비타민의 막 보고라고 할 정도로 비타민 A나 B나 C 등이 엄청 풍부하고, 또 포도당하고 과당 성분으로 인해서 이제 피부결을 촉촉하고 매끄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원료는요, 고온에서도 되게 안정적이고 갈변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데요. 갈변 현상이 일으키지 않아서 미백제인가? 뭐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유용성 감초 추출물은요, 타이로시나제 활성을 억제해서 멜라닌 색소 합성을 억제 또는 제거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뭐 피부 미백이나 뭐 여드름, 피부염, 습진, 땀띠, 피부 진정 등에 효과적이래요. 제가 방금 타이로시나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이로시나제는요,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효소예요. 그러면요, 이 유용성 감초 추출물의 사용 함량은요, 0.05%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당나무 추출물을 한번 볼게요. 당나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천연 미백 성분이에요. 이 당나무 줄기 또는 뿌리를 에탄올 및 에틸아세테이트로 추출을 하는 원료예요. 이 당나무 추출물은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들의 활동을 저해해요. 그래서 피부 노화나 활성산소를 소거하는 작용을 해요. 보습 효과도 있고요. 피부 속 수분을 지켜주는 역할도 해요. 사용 함량은 2%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알부틴과 나이아신아마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알부틴은요, 월귤나무 열매에서 추출하였대요. 이 알부틴도요, 타이로시나제에 직접 작용을 해서 산화 억제를 통해서 색소 침착을 예방하게 해준대요. 강한 항산화 작용도 있고요. 미백 효과도 뛰어난데 햇빛에 조금 취약하다고 해요. 그러면 나이아신아마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타민 B3의 일종이에요. 미백 효과가 뛰어나고 식약청에서 이제 승인을 받은 미백 기능 성분이에요. 멜라닌이 피부 표면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자외선에도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흉터나 기미, 트러블 자국이 생기려고 하는 곳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사용 한도는요, 2에서 5%예요. 그 다음에는요, 비타민C 유도체들이 있는데요. 비타민C의 단점, 산화되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완시킨 유도체예요. 비타민C 유도체들의 기능은요, 여기 보시면 도파, 도파키논, 도파크롬이라는 이렇게 멜라닌 생성 과정이에요. 유멜라닌은 흑색이나 갈색으로 보이는 색소거든요. 그것을 환원시켜서 적항색의 헤어 멜라닌으로 전환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침착된 피부 색소를 옅어지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사용 한도는 2%예요. 에틸아스코빌에텔도요, 비타민C 유도체예요. 이 비타민C 유도체는요, 순수 비타민C 함량이 높은 저분자예요. 그래서 경시 안전성이 높아서 피부 침투력이 우수하다고 해요. 사용 한도는 1%에서 2%예요. 이 알파 비사보롤은요, 뭐 허브티나 캐모마일, 그리고 브라질에서 살고 있는 캔데이아 나무에서도 추출을 해요. 피부 흡수력도 매우 좋고요. 다른 성분까지도 피부 침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극과 경련을 방지하는 피부 진정과 항염, 그리고 초기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미백 효과가 있어요. 사용 한도는요, 0.5%예요. 그럼 네 번째, 탈모 증상 완화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탈모 증상 완화제는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중에 고시된 성분이에요. 이 함량을 그대로 썼을 때에는 심사를 받을 때 안전성, 유연성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이제 복합체로서 덱스판테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덱스판테놀은요, 피부에 도포했을 때 피부 속으로 이제 침투를 하면서 이제 비타민 B5로 바뀐대요. 그래서 피부와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물질이 된대요. 그리고 또 지질 있죠. 지방을 분해시켜서 피부와 모발 청결에 도움을 주기도 해요. 사용 한도는요, 0.2%고요. 그 다음에 징크 피리티온액 50%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방향족 징크 화합물로서 비듬과 연관이 있는 말라세지아균이라고 있어요. 곰팡이균. 그 균의 성장을 억제함으로써 비듬 및 가려움 완화 효과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사용 한도는 2%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이오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동식물 생육에 필요한 비타민 B 복합체의 일종이에요. 0.06%의 사용 한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나야신아마이드도 있네요. 탈모 증상 완화제로 넣었을 때는 0.3%의 사용 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덱스판테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제형이 샴푸의 제형일 때 덱스판테놀의 함량이 틀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샴푸 제형으로서 탈모 증상 완화제에 들어갈 때는 덱스판테놀이 0.5% 사용 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엘멘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엘멘톨은요, 양바카에서 얻어지는 페퍼민트 오일 및 바카유를 주요 성분으로 해요. 이 멘톨은요, 쿨링 성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자극이 적고 순해서 이제 안전하게 쿨링 케어를 할 수 있는 성분이에요. 사용 한도는 0.3%예요. 이제 살리실릭 애시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살리실릭 애시드는요, 버드나무 추출물이에요. 각질을 연화하는 작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항염 효과도 있고 여드름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사용 함량은요 0.2%예요. 그리고 이 제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1번의 성분들이 샴푸로 쓰였을 때는요, 젖은 모발 상태에서 이제 적당량을 취해가지고 모발과 두 개 피부에 가볍게 마사지한 후에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헤어 컨디셔너일 때는 샴푸 두 발이 젖은 상태에서 적당량을 취해서 이 두 발에만 가볍게 마사지를 한 후에 물로 깨끗이 씻어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헤어토닉일 때는요, 두 개 피부에다가 제품을 적당량 고루 바른 다음에 손가락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해서 충분히 흡수되도록 문질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2번 성분이 들어간 샴푸를 사용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젖은 모발 상태에서 적당량을 취하셔서 모발과 두 개 피부에 가볍게 마사지를 한 후 거품을 낸 상태에서 3분 동안 기다린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탈모 증상 완화제에 대해서는 알아보았고요. 5번째, 여드름성 피부 완화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드름을 유발시키는 화장품 원료들은요, 보면 미네랄 오일이나 페트롤라튬 바세린, 그 다음에 라놀린, 올레익 애시드, 라우릴 알콜, 코코아 버터 이런 종류들이 있대요. 얘네들은 피부 호흡 그리고 피부 분비 기능을 방해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적당량 피부에 사용하고 물로 깨끗이 씻어내면 피부 호흡과 이제 피부 분비 기능을 조금 도와줄 수 있다고 해요. 여드름성 피부 완화제는요, 물로 씻어내는 제품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요, 살리실릭 애시드 방금 나왔어요. 항염증 작용이 있고 항균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각질을 연화하는 살리실릭 애시드 및 그 염류는 0.5%의 최대 허용 한도를 사용하고 2% 농도에서는 이제 항염 효과와 여드름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하나 있어요. 영유아 및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에는 샴푸를 제외하고 배합을 금지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살리실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살리실릭 애시드고 2하이드록시 벤조익 애시드라고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고 내용은 어떻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하,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글리콜산, 락트산 이외에 시트르산, 말산, 타르타르산 등이 있어요. 이 성분은요, 이제 수용성 각질 제거제 성분이에요. 탄성을 띠고 있고요. 분자 구조가 작아서 피부에 빠르게 침투가 돼요. 피부결을 개선하고 미백작용과 함께 각질 제거 효과를 나타내요. 0.5% 배합 시에 자외선의 감도가 높아서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사용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바하, 베타 하이드록시 애시드. 이게 아스피린의 원료 물질로 사용되는 지용성 각질 제거제래요. 살리실산, 베타인, 살리실레이트, 바하 계열의 식물성 각질 제거 성분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버드나무에서 추출을 해요. 피부의 피지와 각질을 제거하고요. 여드름 등 지성 피부 개선과 비듬 제거 제품에 이용을 해요. 피부 각질 제거 및 세포 재생 효과가 뛰어나서 주로 박피 재료로 많이 사용이 돼요. 살균력도 있고요. 방부 효과도 갖고 있어서 화장품 제조 시에 보존 기간을 연장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변성제, 착향제, 모발 피부 컨디셔닝제 등에 사용이 되고요. 클렌징 크림, 로션의 배합 한도는 3% 이내로 첨가해야 된다고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파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홀리 하이드록시 애시드. 아스피린과 유사한 구조로 염증 예방 기능을 한대요. 그리고 피지, 블랙헤드 등 유분과 관련된 각질 제거 역할을 하기도 해요. 글루코노락톤으로서 분자 구조가 커서 피부에 느리게 작용하므로 자극이 없이 각질을 제거해요. 수용성 각질 제거제 아하 한 종과 파하와 바하를 같이 병용해서 사용하면 효과가 커진대요. 각질 제거 후에 피부 진정 성분으로서 알로에베라 잎즙이나 녹차 추출물 등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벤조일 퍼옥사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르는 항균제로서 모낭을 뚫고 들어가서 세균을 죽이는 여드름 치료제래요. 벤조일 퍼옥사이드는요, 일반 의약품으로 적용이 된대요. 벤조일은 다량의 산소를 피부에 공급하며 항균작용으로 여드름을 치료한다고 해요.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은 한 번 더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여드름 치료 성분 이것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섯 번째 피부 장벽 기능 회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이것도 함께 읽어볼게요. 표피 각질층의 라멜라 바디를 구성하는 지질. 이것은요, 피부세포의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피부톤과 피부결을 개선시키는 세라마이드는 햇빛이나 나이 등에 의해 피부 장벽을 약화시킴으로써 수분 부족 증상과 함께 피부 트러블이 생긴대요. 그래서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세라마이드로서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세라마이드는요, 식약처에서 주성분으로 지정되어 있는 원료는 아니래요. 배합 한도는 0.05%에서 1%로 사용 제한이 된대요. 세라마이드가 50% 결핍 시에는 이렇게 피부 장벽이 약화되어 있는 피부염, 그러니까 뭐 가려움증이나 뭐 이런 피부염을 앓을 수가 있고요. 콜레스테롤이 15% 결핍 시에는 노화 피부가 유발하고요. 지방산이 30% 결핍 시에는 저희 산성막 있거든요. pH 4.5, 5.5의 그 산성막을 파괴시킨다고 해요. 그럼 이제 일곱 번째 채모 제거제에서 알아볼게요.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제형은 액체, 크림, 로션제, 에어로졸에 한한다고 해요. 이 성분명은요, 티오클리콜산 80%고요. 함량은요, 티오클리콜산으로서 3.0에서 4.5%로 되어 있어요. pH 범위는요, 7 이상 그리고 12.7 미만이어야 한대요.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두 번째 섹션 화장품 제조에서 화장품 원료의 종류 및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화장품 제조에 따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화장품을 제조할 때 쓰이는 원료와 종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책을 통해서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